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관장님께서 어려운 과목이라고 컵을 주셨는데, 사실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도 되고, 가능하면 저녁에 좀 편하신 자세로, 편하신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게, 알기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법이 문화예술을 위한 법이다, 그런 점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이 저작권 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조금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본래 출발이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법이다. 그런즉 그 발전을 위해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때로는 저작권을 제한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균형을 갖춘 법이 이제 저작권법인데요. 때로는 이제 이건 저작권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을 가진 기업이 이제 횡포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 현상도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화예술과 저작권법의 관계에서 이게 왜 이거를 공부하지, 왜 이 이야기를 하지 하는 좀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께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이 투자 트렌드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가 60, 70년대 막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중산층이 또 그랬고, 부를 늘리는데 부동산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은 더 이상 이익을 올리기가 어렵고, 이제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투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 주식 투자할 때 무엇을 보고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70년대에는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 기계, 이런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가치가 정해졌는데 83%. 근데 이제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거꾸로 84%가 무형 자산입니다. 땅이나 건물, 기계, 이런 거는 불과 16%밖에 안 되고요. 기업의 84%의 가치는 무형 자산입니다. 이때 무형 자산이 뭐냐? 물론 모두 다 특허권 저작권은 아니지만, 주로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권 저작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투자에 있어서도 이 특허 저작권을 아시면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다. 기업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좀 피곤하시지만 눈이 번쩍 뜨이시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작물도 투자의 대상으로 많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는 저작물 자체가 투자의 대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0년 동안 1.3배? 아주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별로 안 올랐죠. 물가 지수는 안 올랐고, 아파트도 한 3.3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지수는 4.2배 올랐는데요. 그림은 7.4배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 시장이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작물에 투자할 때 요즘엔 영화를 투자하기도 하고, 그림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작물 자체가 투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박수근의 빨래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경매에 낙찰됐다고 들었습니다만, 4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저작물이 투자의 대상이고, 예술 문화 산업이
중요한 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이기도 하다라는 걸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음악 산업도 미술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음악 산업에 거의 빅뱅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그 방탄의 아버지 방시혁인데요. 그 방탄은 우리나라에 뭐 거의 매년 한 5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기여를 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의 그 탑 이제 그 그룹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음악 산업이 이렇게 그 미술 산업처럼 산업 그 자체가 발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뭐 이 방탄하면은 이제 요즘 정치인들은 맨날 그냥 뭐 국민들한테 짜증나게 막 그 이상한 저희가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행동 많이 하죠. 언행을 하고. 근데 방탄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준다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생은 방탄 얼굴만 떠올리면 그 홍삼보다 더 강한 힘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젊은이들의 영웅입니다. 근데 그 영웅의 아버지가 바로 방시혁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영웅이 어떻게 옆에 있길래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방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졸리면 그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틀으면은 정말 그 열정이 느껴져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 열정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음악이 누구에 의해서 탄생되느냐. 물론 방탄의 아버지가 있지만 사실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까요? 음악을 탄생시킨 배경에 바로 저작권법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음악을 발전시키고 미술을 발전시키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킨 그 원동력,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작권과 이 문화예술은 과학기술과 무관한 것 같지만 그 역사를 보면 과학기술과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과학기술의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술부터 사진, 음반, 영화 이렇게 쭉 그 우리 인류 문명, 근세 인류 문명이 과학기술의 발전 아닙니까? 이 인류명의 과학기술 발전이 그대로 요 문화예술에 반영이 돼 있고 그게 저작권법에 또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이 사진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프랑스의 루이 다게르라고 하는 그 예술가를 흔히 드는데요. 사진기를 과학자가 발명한 게 아니고 물론 과학자도 연구 개발을 했죠. 그런데 이 프랑스 예술가, 화가 겸 디자이너인 루이 다게르가 그 중에 발명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고자 하는 것을 정말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릴까 그걸 계속 이제 연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진 기술이 그 정말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풍경을 정확히 묘사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사진 기술을 이용해서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없을까 그런 이제 노력을 하던 끝에 이 다게르라고 하는 화가분이 사진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기술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초상화는 왕이나 귀족이 그렇게 왕이나 귀족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술이죠. 그런데 사진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그 일반 백성이 누구나 다, 일반 시민이 누구나 다 이 초상 사진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만큼 이제 예술의 대중화를 이제 가능하게 해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사진이 예술이냐? 그러니까 초상 사진이 초상화와 마찬가지로 예술입니까? 그 문제가 이제 생기고 기존의 예술가들은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 사진은 그냥 기계가 만든 그 부산물일 뿐이고 이건 예술이 아니다. 이렇게 좀 비하하고 낮게 보고 이렇게 맨 처음에는 저항이 심했죠.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잘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이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10년 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트럼프보다 더 인기 있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정도로 퇴임 후에도 인기를 잃은 아주 인기 많은 대통령인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10년 전에 이제 그 11년 전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이제 구호가 변화와 이 희망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공화당 정권에서 뭐 전쟁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소모전을 많이 했는데 경제는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을 좌절시킨 그런 상황에서 변화와 희망을, 우리에게 변화와 희망이 필요하다. 내가 변화와 희망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래서 변화와 희망이 정치구호인데 그것을 이렇게 이미지화한 포스터를 이제 이 셰파드 페리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이 오른쪽에 그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포스터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힘이 된 거죠. 선거운동에. 변화와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미지 포스터를 만들어서 당선됐고, 물론 이것 때문에 당선된 건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그 기여를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이 포스터는 그 AP, 그러니까 연합통신, AP의 사진 작가가 촬영한 왼쪽에 오바마 사진을 개작해서 만든 포스터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 작가, 이 AP의 사진 작가가 주장하면서 내 사진을 왜 함부로 개작을 했냐라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진이 예술 작품이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허락을 받아야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포스터를 만드시는 분은 말하자면 예술의 세계에서 사진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냥 그 사진 작품을 개작을 해서 포스터라고 하는 자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시각과 사진 작가의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진이 예술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쟁점이고 저작권 분쟁의 가장 커다란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합의해서 일정한 상당한 그 보상을 하기로 해서 뭐 합의로 종결이 됐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예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명확히 그 규정되는 그런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벌써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링컨 대통령 때 이미 저작권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돼 가지고 사진도 예술 작품으로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1865년 그 서명한 저작권법 개정된 저작권법에 이미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종식이 된 그런 이제 논쟁이지만 현재까지도 사진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고 아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 법률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근데 노예 해방이 글쎄요, 뭐 인권 하시는 분들은 인권을 증진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물론 인권 증진에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노예 해방으로 링컨 대통령은 노동력의 이동을 굉장히 자유롭게 한 겁니다. 노동력의 이동. 그래서 그 당시 링컨 대통령이 필요로 했던 것은 북부와 동부의 산업을 발전시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으로 독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776년에 이미 했죠. 미국이. 그래서 뭐 오래전에 했지만 90년이 지난 이 링컨 대통령 당시에도 독립은 됐지만 사실은 영국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독립은
경제 발전이다, 기술 발전이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산업을 일으켜야죠. 산업을 일으키려면 노동력이 필요하죠. 노동력이 필요하려면, 노동력을 제공하려면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죠.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남부의 여러 가지 농장에서 노예처럼 노예로 제공하는 그런 흑인 노동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이 이게 인권의 증진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그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과제였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2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19세기 중반 1860년대가 되면은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고비를 맞이하고 미국이 산업혁명을 제2차 산업혁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제2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링컨의 노예 해방이 있었기 때문에 공업지대가 노동력을 풍부하게 제공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은 제가 좋아하는 R&D 기술 개발을 위해서 대학에다가 토지를 과감하게 줍니다. 연방 교부금으로 토지를 과감하게 주고요. 서부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농업, 공업을 발전시키는, R&D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링컨 하면은 노예 해방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제2차 산업혁명의 제도를 만든, 제도적인 기반을 제공해준 제2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해준, 인센티브를 제공해준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사실은 링컨 대통령과 비슷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죠.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세종대왕 빼고 대통령으로서는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연세 많으신 분을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실 텐데, 이 링컨 대통령은 변호사였거든요. 법조인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아주 닮았죠. 근데 그 자격은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닮았지만 하시는 정책은 정반대. 제가 정반대로 말씀드린 게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기업을 규제하고 여러 가지 그 시장 질서를 조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그런 2차,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조적이지만 이 법조인 대통령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예를 만드신 분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고요. 이분이 이제 저작권법 개정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저작물로, 예술로서 인정하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음악 분야에서 특히 대중음악을 탄생시킨 그런 기술이 바로 라디오, TV 기술입니다. 라디오가 나오면서 이제 음악이 시골 구석에까지 방방곡곡 그냥 실시간으로 이제 제공이 되니까 이 음악 미술이 대중화되는데 이 라디오 TV 기술이 아주 혁명적인 기여를 했죠. 이 라디오 기술은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세계대전에 군용 기술로 많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군 부대 간의 통신을 라디오 기술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군용 기술로 이제 개발된 기술을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상용화해서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방송국이 수십 개 막 생깁니다. 라디오 방송국은 수백 개. 이렇게 방송국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라디오 방송이 꽃을 피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워렌 하딩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그 취임 연설이 그냥 실시간으로 동부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말이죠. 말 타고 막 그 신문 싣고 가서 이제 캘리포니아까지 가려면 일주일하고도 17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라디오 기술이 혁명적인 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일주일 17시간 가야지 전달되는 음악을, 이제 예술을 이제 실시간으로 대중이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혁명적인 변화죠.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이제 그 음악이 라디오를 통해서 공급을 되니까요. 더 이상 이제 소비자들이 뭐 음반을 사지 않아도 라디오만 틀어놓으면 음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반 매출액이 푹 떨어집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나오기 전에 1억 달러 이상 매출되던 음반이 이제 라디오가 대중화가 되고 난 다음에 불과 600만 달러, 거의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폭락을 합니다. 아주 급감을 하죠. 그러니까 음악 산업이 오히려 이 라디오 기술로 인해서 손해를 본 거죠. 엄청나게 이제 타격을 받아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도 그 공연이고 이렇게 라디오로 들려주는 것도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공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라디오는 공연료를 안 내냐?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공연료를 내라. 이런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라디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음반 판매가 줄어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이제 말하자면 음반을 틀어서 방송을 하면 그것은 공연과 마찬가지니까 공연료를 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유럽에서는 그걸 공연으로 보고 공연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는 워낙 그 방송사들이 언론의 자유, 언론의 권력을 많이 누렸고 언론의 권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미국에서는 끝까지 저항을 해서 방송사들이 그 공연료를 안 냈습니다. 안 내고 이제 최근서야 공연 보상금을 조금씩 이제 디지털화된 경우에 이렇게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만큼 미국은 참 독특한 나라죠. 그 언론사의 권력이 굉장히 큰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언론사의 권력이 큰 나라일까요? 작은 나라일까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들을 보면은 언론사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 언론사가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언론사가 권력이 큰 나라 중에 하나죠. 그 이제 그 다음에 CD 판매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 음악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또다시 여러 가지 변화를 하게 됩니다만 저희가 보면은 이제 그 음악을 평균 일주일에 32시간을 듣는다고 한답니다. 평균.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뭐 학생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 전부 다 토탈해서 평균을 내보면 일주일에 32시간.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4시간 반 정도를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밥 먹으면서 듣기도 하고 또는 출근하면서 듣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뭐 술 마시면서 듣기도 하고 이렇게 평균해서 전 인구를 평균을 해보면 하루에 4시간 반 정도를 듣는 거니까요. 사실 밥 먹는 거나 뭐 고기 먹는 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보시면요. 휴대폰에도 무지하게 많은 그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삼성과 이 애플 간의 소송에서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디자인이었죠. 이 디자인의 가치가 그렇게 수천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제 삼성 애플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디자인도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이와 같이 디자인이 중요한 그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음악, 디자인, 음악, 미술, 문화예술이 빵과 고기 이상으로 많이 소비되고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하시는 분이 이게 빵과 고기나 같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보면 빵이나 고기처럼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그 이제 품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이 문화 예술에도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겁니다. 빵과 고기의 경우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그 정육점의 자비심 때문에가 아니고 정육점 주인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우면 정육점 주인이 이기심을 가지고 고기를 팔려고 하고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육점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다.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시장의 중요성을 간파했죠. 바로 똑같은 논리가 문화예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문화예술도 이게 뭐 예술가의 천재성이나 뭐 예술가의 희생으로 예술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마이클 잭슨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런 천재성이나 뭐 그런 희생정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와 시장에서의 공정한 보상이 보장되면 마이클 잭슨도 나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나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가르쳐준 빵과 고기의 시장, 그런 시장의 이론이지만 똑같은 이론이 이 문화예술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군사 독재 시절에는 사실 그 K-팝 나오지 못했잖아요. 1000만 관중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영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민주화된 다음에 그렇게 1000만을 끌어모으는 영화가 나오고 BTS가 나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민주화된 자유로운 시장, 그 시장에서 결국 그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그렇게 BTS도 나오고 1000만 관중을 끄는 우리 국산 영화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담 스미스의 이런 국부론이 문화예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에 그대로 그 산 예가 실증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한 보상이 되면 이제 문화예술이 생산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풍요로운 예술을 누릴 수 있는데, 시장이 그 완성되기 전에 그때는 결국은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술 후원이라는 게 이제 시장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찬란한 예술은 지금과 같은 저작권이나 지금과 같은 시장은 아니지만 이 후원가들이 많아가지고 르네상스 예술이 찬란한 예술로 이렇게 탄생하게 됐죠. 그 후원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후원자가 이제 메디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금융 재벌이죠. 그래서 메디치가 가문이 예술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영향력을 많이 이제 얻어서 이 메디치 가문이 무려 4명의 교황을 탄생시키고 2명의 프랑스 여왕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한 100여 년 후에는 이 메디치가 드디어 토스카나 공국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후원, 예술 후원을 많이 해서 르네상스 예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정치, 경제, 외교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해가지고 토스카나 공국의 왕이 된 그런 이제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예술을 이용한 거죠.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그런 이제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사실은 요 모나리자를 그린 예술가가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기에 말하자면 이 메디치 가문이 진짜 예술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술을 후원하기 때문에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 막 후원을 차단해 버리죠. 왜냐면
자기 가문에서 교황이 배출되는데 갈릴레오 갈릴리는 이게 뭐 교황이 말씀하시는 거와 정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한다 그래가지고 후원을 차단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프랑스가 이태리를 공격해서 이 프란시스 1세가 그 이태리에 와서 연회를 베풉니다. 그 이태리를 이제 공격하고 나서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청해서 그 연회장에서 여기 있지 말고 프랑스로 나랑 같이 갑시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년에 프랑스로 갑니다. 그래서 말년을 이제 프랑스에서 보내는데 이 프란시스 1세가 그 자기 그 궁전 바로 옆에 이 커다란 장원 영주 그 저택을 줍니다. 저택 주고 연금도 주고 그 조수도 데려가서 이제 고용할 수 있게 해주고 커다란 그런 혜택을 주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서 말년을 이 프랑스에서 보내는데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이태리에서 그렸던 그림을 몽땅 가지고 갑니다. 그 그림 속에 이 모나리자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야 이 모나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태리에서 그린 그림인데 왜 이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습니까? 바로 프란시스 1세가 후원을 해서 모나리자가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프란시스 1세가 어떻게 보면 횡재를 한 거죠. 그래서 후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커다란 그 이제 예술 작품을 받게 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다란 횡재를 한 것이지만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예술 시장의 왜곡이죠. 예술 작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적은 후원금을 내고 엄청난 예술 작품을 가져갔기 때문에 예술 시장이 사실은 여기 보면은 우리 박수근 화백의 이 그림도 똑같은데요. 요 45억에 이제 낙찰이 됐지만 이게 그 해방 직후 존 릭스라고 하는 무역하시는 분이 미국인이 이 박수근 화백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건데 이게 45억에 팔렸으니까 이건 뭐 굉장한 횡재죠, 사실은. 근데 존 릭스가 왜 그러면 이 그림을 받았냐 하면은 박수근 화백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서 그렸는데 당장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당장 그림 재료를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받았죠. 그 후원자 중에 한 명이 이 존 릭스라고 하는 무역을 하시는 미국인인데 이분이 이제 한일 간에 무역을 하면서 일본에 가가지고 물감도 사다 드리고 그림 재료도 사다 드리고 좋은 종이도 사다 드리고 그래서 많은 후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로 이 팔레터 뭐 이렇게 여러 장의 그림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릭스 씨가 그거 그림을 팔지 왜 나한테 주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박수근 화백이 나는 저 화가는 그렇게 그림을 팔아서 구걸하지 않는다. 내가 고마워서 그냥 주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 선물로 준 거고 그 받은 것이 이제 이 45억에 낙찰됐으니까 제가 횡재를 한 건데 후원하신 분이 그렇게 이제 그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림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에 보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박수근 화백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러면서 작가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배고프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이 이 후원에 의해서는 결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죠. 바로 이렇게 이제 후원을 극복하고 미술가들이 후원자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후원자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내 그림을 그려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공정한 보상, 자유와 공정한 보상이 보장되는 그런 시장, 그것은 이제 저작권이 생기면서 가능했다. 이렇게 물론 완전히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저작권을 통해서 시장에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예술가의 그래서 독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후원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후원자에서 내 예술 작품이 악용되지 않고 후원자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제도 또는 권리로서 이 저작권이 기능할 수 있다.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술가의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시면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시장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유럽에 가보면 이런 시장이 많습니다. 그 스트리트 마켓에 쭉 이렇게 물건 팔고 그 한 코너가 예술 작품 파는 코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세공품도 있고 그림도 팔고 뭐 조각품도 팔고 이렇게 예술품 파는 그런 코너가 항상 스트리트 마켓에 이렇게 같이 서는데 그런 예술 시장이 벌써 17세기, 18세기에부터 생겼습니다. 유럽에서. 바로 그렇게 그 생긴 예술 시장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시장에서 보상받고 그렇게 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후원자의 눈치를 안 보고 후원자에서 내 작품이 악용되지도 않고 내가 자유롭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말하자면 시장에서 공정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저작권 제도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시장에서 저작권이 공정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출발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저작권이 때로는 기업의 횡포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작권이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예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례로서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용필 씨의 그 계약, 조용필 씨가 이제 작곡도 하고 노래도 가창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음반으로 만들 때 체결한 계약, 그 계약 지구 레코드사와의 계약이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작권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조용필 씨가 이렇게 양도를 했는데 그 지구 레코드사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지만 조용필 씨는 그렇게 뭐 별로 돈을 벌지 못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작권을 다 넘겼기 때문에 레코드가 아무리 많이 그 방송에서 나와도 뭐 아무런 수입이 없는 거죠. 레코드사만 수입을 많이 얻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조용필 팬들이 조용필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구 레코드사가 저작권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이 구름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그런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구름빵하고 이 조용필 사례를 예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많은 저작권법 개정 또는 예술가의 보호, 공정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길 여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이 구름빵이죠. 구름빵은 이렇게 그림책으로 개발한 이제 책인데 작가는 그 계약금으로 850만 원인가 받고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빵을 만든 그 한솔교육은 그 이후에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KBS 등 방송, 지상파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방송도 하고 그리고 캐릭터 사업도 하고 프랑스하고 핀란드까지 수출까지 해서 그 총액 한 4,400억 원의 그런 그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데 그 작가는 850만 원, 그 이후에 인센티브로 1,000만 원에서 1,850만 원 받았다는 것은 이게 형평에 잘 맞질 않죠. 그래서 왜 그러냐 문제를 보면
결국 이 작가, 백희나 작가도 조용필 씨처럼 신인 작가 시절에, 무명 작가 시절에 못 모르고 저작권에 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에서 전부 다 저작권을 양도한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한솔교육에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 그 계약에서 양도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뭘 양도한 거냐,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구름빵이라고 하는 책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이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따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 애니메이션 속에 캐릭터 또는 그 캐릭터 상품을 만들 때 캐릭터, 이것은 따로 양도한 바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의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에다 수출했을 때 외국 저작권도 양도했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아마 이제 그 무명 작가 시절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 작품이 많이 팔리네, 이렇게 그냥 그 수수방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의식이 있었다면 내 캐릭터를 왜 마음대로 이용하지? 외국에 수출하는 건 내가 허락한 게 아닌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상당한 보상을 받았을 텐데,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게 바로 이 저작권 그 개념이 부족해서 그 4,400억에 10%만 해도 440억 아닙니까? 그렇게 수백억의 보상을 받았어야 되는 그런 작가에게 불과 1,850만 원밖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이 많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그 언론 권력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론 권력의 경우에도 이제 드라마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그런 그 공정한 보상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선덕여왕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덕여왕은 여러분께서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대표적인 드라마죠. 선덕여왕이 이제 그 되기까지의 그런 권력 투쟁, 이런 것을 잘 다뤘는데요. 여기에서 드라마에서 이제 그 덕만 공주가 선덕여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서역 상인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역의 책을 읽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그 철학을 얻어서 나중에 선덕여왕이 즉위된 다음에 합리적인 지배를 한다, 통치를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신라 시대에 어떻게 공주가, 그 당시 그 어린 공주가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가겠습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 커다란 이제 왜곡이죠. 역사적인 왜곡이죠. 이렇게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간 적이 없고 신라를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런 그 덕만 공주가 드라마에서는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인 왜곡이 심한 드라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해외 배낭여행 가고 그러는데, 그런 그 일반 시청자들의 딱 그 세계관하고 딱 맞는 거죠. 굉장히 그 흥미진진한 대목인데,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게, 이 덕만공주가 그 즉위하기 전에 원래 왕은 그 장자가 상속하잖아요. 장자가 이제 일을 이어받는 거고, 아들 장자가 죽으면 그 다음에 차남이, 남자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어떻게 덕만공주가 여자의 몸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권력 투쟁이 있었겠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 권력 투쟁의 파트너라고 그럴까요? 상대방을 이 미실이라고 하는 그 희대의 여인으로 상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인끼리 싸우니까 얼마나 재미있다고 보겠습니까? 시청자들이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봤는데, 사실은 미실은 그 야사에 나오는 그 희대의 여인인데요. 진흥왕, 진증왕, 진평왕 3대에 걸쳐서 그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그 희대의 그 색공지신이다. 말하자면
색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은 그 색공지신으로 야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다 권력을 잡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진흥왕 때 권력을 잡았으면 뭐 진지왕 때는 이제 미모가 점점 그 퇴색해서 권력도 점점 없어지고 진평왕 때는 이미 절에 쫓겨나가지고 절에서 조용히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인데 야사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덕만공주와 이 팽팽한 젊은 두 여인이 싸우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재밌게 이제 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부 여기 나와 있는 그 무궁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극본에 나오는 그런 이제 아주 역사 왜곡적인 픽션을 그대로 선덕여왕에서 따라서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표절이다 이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이 언론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가 졌습니다. 최종으로 고등법원까지 이겼는데 대법원에 가서 뒤집혔는데 아니 어떻게 고등법원에서 이건 표절이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왜 왔겠을까? 제가 아무리 봐도 뭐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건 뭐 표절 아니야.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잘못 판단했어. 이렇게 그냥 쉽게 뒤집어 버렸는데 사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실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사실 판단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심이죠. 법률적인 판단만 해야 되는데 그냥 사실 판단 자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그 사건이다. 이거는 언론의 권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생겨나는 정말 아주 예외적인 이변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충격적인 그런 그 판례로 봤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이제 이렇게 그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탄생된 저작권법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사들이 많아서 뭐 시나리오도 뭐 이렇게 그 작가도 그 자살하는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저작권법의 취지가 살지 않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타가 탄생해서 킬러 콘텐츠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다시 그것이 그 스타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돼가지고 스타를 탄생시키고 스타가 나와야 또 킬러 콘텐츠가 나오고 이렇게 선순환의 이제 고리가 생기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여러 판례에서 뭐 구름빵이나 뭐 조용필이나 뭐 선덕여왕처럼 요 고리가 끊어지면 정당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고리가 끊어지면 그러면 요 선순환의 생태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의 생태계가 바로 이러한 선순환의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 산업이 성공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K-팝 그리고 K 컬처를 성공시키려면 바로 이 선순환의 생태계를 확립하는 것, 즉 공정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서 스타가 탄생하고 스타가 탄생해야 킬러 콘텐츠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요 이제 저작권의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건데요. 저작권이 소유권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피티를 했는데요. 이 낙서를 건물 주인이 지워버리거나 이 싹 페인트 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 주인으로서는 내가 소유권자니까 뭐 소유권자 마음대로 내 건물을 색칠을 하는데 거기에 낙서를 지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소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고 그런가 하면 이 그래피티를 예술이라고 본다면 그 예술가의 시각에서는 이건 내 예술 작품인데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내 그림을 지워버리거나 페인트 칠해서 없애버리면 되느냐. 이 저작권자와 이 소유권자가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럴 때 어느 권리가 우선을 할까요? 이런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그 좀 특이한 그런 사실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요 5포인트의 그 이제 건물 주인이
이게 뭐 굉장히 낙후된 건물이고 이제 별로 쓸모가 없고 별로 그 임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을 주목을 끌게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피티 작가들한테 여기 낙서하세요.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낙서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명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여기 옆에 지나가는 전철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서 아, 5포인트에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낙서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명물이 됐는데 이제 명물이 되니까 그 건물을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개발을 해야 되니까 낙서를 싹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술가와 충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 주인이 낙서를 허락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소유권자라 할지라도 그 낙서를 한 것이 낙서가 예술 작품이라면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져 가지고 상당한 보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런 보상을 하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라산역 벽화 사건은 이것과 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도라산역에 요즘에 이제 지하철역에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죠. 근데 이 도라산역에는 그냥 전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도라산역의 벽에 이 화가분께 부탁을 해서 벽화를 그리게 해놨습니다. 벽화를 그리게 해서 이제 도라산역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 벽화가 이제 벽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벽화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작품인 것 같습니까? 뭐 어떤 작품인 것 같습니까? 예? 절규. 예. 그러니까 절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그 미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시고, 저같이 문외한이 보면 이거 뭔지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또 무시무시하다 이런 이제 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 도라산역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이제 항의를 합니다. 이게 저 그림은 이 도라산역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요 벽화를 철거를 합니다. 벽화를 이제 없애죠. 없애니까 요 벽화를 그렸던 작가분이 왜 내 허락도 없이 철거하냐? 이거는 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자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도라산 벽화를 주문하면서 그 도라산 벽화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에게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저작권자가 아니고 그 작가일 뿐이죠. 저작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작권과 소유권이 모두 그 도라산 역 측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자로서, 도라산역의 소유권자로서 저작권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그림을 그냥 부숴버리는 거, 폐기 처분하는 것은 자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사서 그 그림을 가위로 잘라버린다. 내 자유 아닙니까? 왜냐면 그 그림을 사서 그림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라서 폐기 처분하는 것이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도라산 벽화의 작가분은 저작권은 양도했지만 작가로서 인격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인격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를 했고, 우리 대법원이 그 경우에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넘겼고 그림도 넘긴 건데 그 경우에 저작권법상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피티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인정을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벽화를 철거하는데 공무원들이 일정한 절차를 밟는데 밟아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빠뜨렸기 때문에 공무원이 국가배상 책임에 규정한 그런 법령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그런 아주 특이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은 주시면 제가 질문 받아서 설명드려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저작권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창작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인터넷에서 뭐 다운받은 음악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경찰이 뭐 출두하라고 해요. 뭐 형사처벌 한다고 뭐 협박을 받았어요. 뭐 이런 굉장히 그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떠올린답니다. 일반인들은 저작권 하면은 창작자에 대한 보상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저작권 하면 일반인들은 이거 뭐 고소당할지도 몰라. 내가 저 인터넷 쓰다가 뭐 그림 잘못 다운로드 받으면 뭐 형사처벌 받을지 몰라. 그리고 뭐 법무법인에서 뭐 합의금 내라고 막 그 협박받는다고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저작권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 저작권법이 잘못됐다. 저작권법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작권을 설사 내가 침해했다 할지라도 일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실수로 그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실수로. 또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서도 무수히 많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저희 저작권법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일일이 다 허락받지 않고 그냥 이것은 뭐 교육 목적에 따라서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한 번이라도 침해하면, 말하자면 한 번이라도 무단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규정 때문에 그 합의금 장사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는데, 청소년들이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그게 저작권 침해다. 뭐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또는 글자꼴을 썼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서 저작권자들이 이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다 그 저작권 침해니까 형사 고소하겠다 협박을 하면서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내세요, 200만 원을 내세요, 500만 원을 내세요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으로서는 내가 글자꼴 잘못 썼다고 형사처벌 당해? 너무 억울하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럼 100만 원 내지 뭐. 청소년일 경우에는 벌벌 떨다가 부모한테 이렇게 와서 뭐 경찰에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식이 형사처벌 되는 것보단 합의금 내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합의금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합의금 장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그 저작권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 규정을 악용하는 그런 위법적인 협박이고 위법적인 합의금 장사죠. 그래서 이게 저작권법이 좀 저는 잘못됐다고 주장을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걸 안 고칩니다. 워낙 그 저작권 단체 로비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지 이걸 잘 안 고쳐서 아직까지도 이런 규정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죠. 저작권법에 그래서 저희가 저작권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재밌는 사례는 많습니다만 다 말씀드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나 또는 질문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